강원도 깊은 산골, 해가 뉘엿뉘엿 저물면 심야식당이라는 낡은 간판에 붉은 불이 들어온다. 이 마을에서 외지인 여자가 혼자 운영하는 유일한 밥집이자 술집. 주인 여자인 희수는 30 중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갓 피어난 목련처럼 희고 고운 피부를 가졌다. 그녀가 서빙을 할 때마다 살짝살짝 드러나는 목덜미와 굴곡진 몸매는 마을 사내들의 마음을 헤집어 놓기에 충분했다. 마을의 절대 권력자 박 이장은 오늘도 식당 문이 닫힐 무렵 슬그머니 발을 들였다. 겉으로는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는 점잖은 어른 행세를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희수의 붉은 입술과 묘한 미소로 가득 차 있었다. 희수 씨, 오늘도 고생이 많네. 내가 기운 좀 북돋아 주러 왔지. 박 이장의 눈길은 희수의 허리선을 집요하게 훑었다. 희수는 모르는 척 눈꼬리를 살짝 접으며 웃었다. 어머 이장님, 이 늦은 시간에 마침 딱 좋은 안주가 있는데 뒷방으로 모실까요? 식당 안쪽 낡은 커튼을 걷고 들어가면 오직 선택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뒷방이 나타난다. 사방이 막힌 그곳은 은은한 향초 냄새와 알싸한 술 냄새가 뒤섞여 묘한 압박감을 주었다. 희수는 박 이장을 위해 평소보다 짧은 치마를 입고 나타났다. 그녀가 술을 따를 때마다 풍기는 진한 살냄새는 박 이장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박 이장은 60대를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희수의 앞에서만큼은 20대 청년처럼 심장이 뛰었다. 이장님, 이 술은 제가 특별히 담근 거예요. 마시면 온몸이 뜨거워질 텐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희수의 손가락이 슬며시 박 이장의 손등을 스쳤다. 박 이장은 침을 꼴깍 삼켰다. 그의 손은 이미 희수의 허벅지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다. 박 이장은 순간 갈등했다. 자신은 이 마을의 정신적 지주이자 자식벌 되는 순경과 원장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아닌가. 만약 이 여우 같은 계집에게 홀려 채통을 잃는다면. 하지만 희수가 귓가에 내뱉는 뜨거운 숨결 한 번에 그런 도덕적 자책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희수 씨, 자네는 사람 미치게 하는 재주가 있어. 박 이장은 거칠게 희수를 끌어당겼다. 희수는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넓은 가슴에 몸을 맡기며 고개를 뒤로 젖혔다. 좁은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낡은 요 위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졌다. 박 이장의 거친 손길이 희수의 옷깃을 파고들 때 희수의 눈동자에는 사랑이 아닌 차가운 냉소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입으로는 신음 섞인 달콤한 속삭임을 내뱉으며 그의 혼을 쏙 빼놓았다. 박 이장은 자신이 희수를 정복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희수의 치밀한 덫에 스스로 목을 메고 있는 꼴이었다. 폭풍 같은 정사가 지나간 뒤 박 이장은 나른한 기분에 젖어 희수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때 희수가 아주 나지막하고 달콤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장님, 지난번 산 아래 땅. 그거 이장님 명의가 아니라면서요? 실제 주인은 따로 있다고 하던데. 박 이장의 몸이 돌처럼 굳었다. 방금까지 쾌락에 젖어 있던 그의 눈에 경악과 공포가 서렸다. 그 정보는 이 마을에서 박 이장 본인 외에는 아무도 몰라야 할 극비 중의 극비였다. 자, 자네가 그걸 어떻게 해? 희수는 태연하게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일어섰다. 그녀의 표정은 방금 전의 요염함은 온데간데 없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장님 걱정 마세요. 저만 입 다물면 아무도 몰라요. 대신 앞으로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박 이장은 자신이 방금 안았던 여자가 천사가 아닌 악마였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치명적인 약점은 이미 희수의 소나귀에 쥐어져 있었고 그는 이제 평생 이 식당 뒷방의 노예가 되어야 할 처지였다. 박 이장이 사색이 되어 식당을 빠져나갈 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마을의 젊은 피 김순경이었다. 그는 과연 이장의 비밀을 잡으러 온 것일까? 아니면 그 역시 희수의 비밀 메뉴를 맛보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는 것일까? 마을에 추적추적 장맛비가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평소 정직하기로 소문난 32의 청년 김순경은 순찰차를 몰고 마을 어귀를 돌다 자기도 모르게 심야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며칠 전 박 이장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식당 뒷문을 빠져나가는 것을 목격한 이후로 그의 머릿속은 온통 주인 여자 희수에 대한 의구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빗속에 무슨 장사를 한다고 불을 켜놨을까? 김순경은 비를 핑계 삼아 식당 문을 밀었습니다. 딸랑거리는 종소리와 함께 풍겨온 것은 구수한 찌개 냄새가 아니라 코끝을 간지럽히는 진한 분내와 젖은 흙내음이 섞인 묘한 향기였습니다. 주방 안쪽에서 희수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얇은 면 티셔츠가 빗물에 살짝 젖어 그녀의 실루엣을 아슬아슬하게 드러내고 있었죠. 어머, 김순경님. 이 빗길에 순찰이라니. 고생이 너무 많으시네. 희수는 생글생글 웃으며 김순경을 구석진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김순경은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 이장님이 여기서 늦게까지 계시던데 무슨 별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요즘 마을 민심이 흉흉해서 말이죠. 희수는 대답 대신 김순경의 바로 옆자리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그녀의 무릎이 김순경의 허벅지에 살짝 닿았습니다. 김순경은 전기에 감전된 듯 몸을 움츠렸지만 희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제복 단추 근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장님이야 뭐 술 한잔하러 오신 거죠? 그런데 김순경님, 제복이 너무 잘 어울리시네. 어깨가 이렇게 넓으신 줄 몰랐어요. 희수의 손길이 김순경의 빳빳한 옷깃을 타고 내려와 가슴팍에 머물렀습니다. 김순경의 심장이 요란하게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법과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그의 신념이 여자의 작은 손길 하나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밖은 춥고 눅눅한데 저 안쪽에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고 가실래요? 아무도 없으니까 편하게요. 희수는 김순경의 손을 이끌고 그 문제의 뒷방으로 향했습니다. 노란 전구 하나가 명멸하는 좁은 방, 빗소리는 멀어지고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벽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순경은 자신이 여기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희수의 붉은 입술과 단추 사이로 비치는 하얀 속살에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희수가 천천히 그의 제복상의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복, 참 무겁죠? 여기선 잠시 내려놓으셔도 돼요. 제가 다 받아줄게요. 김순경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선 안 된다는 외침이 들렸지만 몸은 이미 희수의 부드러운 유혹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른 길만 걸어왔다고 자부하던 청년의 자존심이 은밀한 공간이 주는 해방감과 여자의 육향 앞에서 처참하게 굴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희수의 능숙한 손길이 김순경의 전신을 훑었습니다. 김순경은 죄책감과 쾌락 사이에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희수를 끌어안았습니다. 정직한 경찰로서의 삶은 이미 저 멀리 던져버린 채 오직 눈앞의 원초적인 욕망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살결에 닿을 때마다 느껴지는 짜릿한 전율은 그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희수는 차가운 눈으로 김순경의 표정을 하나하나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경찰이 이제 자신의 소나귀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것을요.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김순경이 허탈한 표정으로 옷을 추스르고 있을 때 희수가 속삭였습니다. 순경님 사실. 순경님 아버지가 옛날에 이 마을에서 사고치고 덮었던 일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절 도와주셔야겠어요. 김순경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법과 질서가 사실은 자신의 가문이 저지른 죄악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이제 희수의 충실한 사냥개가 되어 그녀가 지목하는 타깃을 물어뜯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종합병원의 최 원장은 언제나 빈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름 하나 없는 흰 가운, 안경 너머의 차가운 눈매,
그리고 사람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소독약을 뿌려대는 유난스러운 결벽증. 그는 이 시골 마을 사람들을 미개하다고 무시하며 자신만이 고결한 존재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남모를 고충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깨끗한 것만을 쫓다 보니 정작 자신의 삶은 아무런 맛도 향기도 없는 무미건조한 사막 같았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흉흉하게 떠도는 심야식당 뒷방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불결하다고 침을 뱉으면서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선 금지된 구역에 대한 기묘한 호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보름달이 유난히 밝던 밤 최 원장은 아무도 모르게 식당 뒷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라면 질색했을 낡은 나무 문의 삐걱거림조차 그날 밤은 심장을 조이는 악기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이런 누추한 곳까지 발걸음을 다하시고. 희수는 평소와 달리 단정한 개량 한복 차림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정함 속에 숨겨진 팽팽한 긴장감을 최 원장은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희수는 그를 뒷방으로 안내하며 그가 앉을 자리에 하얀 광목천을 정성스럽게 깔아주었습니다. 원장님처럼 깔끔하신 분이 오실 줄 알고 새로 세탁해서 풀까지 먹여뒀답니다. 그 배려에 최 원장의 경계심이 한풀 꺾였습니다. 그는 소독약 냄새가 아닌 희수의 몸에서 배어나오는 은은한 침향과 땀, 냄새가 섞인 기묘한 향취에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희수는 최 원장 앞에 독한 도수의 약주를 내놓았습니다. 원장님은 매일 남의 병만 고치시느라 정작 본인의 속이 타들어가는 건 모르시나 봐요. 오늘만큼은 제가 원장님의 의사가 되어드릴게요. 희수의 손가락이 최 원장의 차가운 손등 위를 부드럽게 타고 올라가 팔꿈치 그리고 어깨 너머의 목덜미를 지그시 눌렀습니다. 최 원장은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소독된 수술 장갑 속에서만 살던 그의 피부에 여자의 뜨겁고 거친 손길이 닿자 이성은 순식간에 마비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운 단추를 직접 풀었습니다. 결벽증 환자 특유의 강박적인 동작이었지만 그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너무나 불결하군. 그런데 왜 이렇게 숨이 가쁜 거지? 최 원장의 질문에 희수는 대답 대신 그의 귓볼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그것은 신호였습니다. 최 원장은 희수를 거칠게 밀어뜨리며 그녀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평소 그토록 혐오하던 사람의 채취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를 살게 하는 유일한 산소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사가 시작되자 최 원장은 평소의 점잖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광기에 사로잡힌 짐승처럼 돌변했습니다. 그는 희수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벽증이라는 감옥을 부수고 나가는 행위처럼 격정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희수는 그의 가슴팍을 핥히며 그 광기를 고스란히 받아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보다 더 큰 것은 마을에서 가장 고귀한 척하던 남자가 자신의 발 아래서 헐떡이며 추락하는 것을 지켜보는 정신적 희열이었습니다. 땀방울이 맺힌 최 원장의 이마를 닦아주며 희수가 나른하게 웃었습니다. 원장님, 병원 지하 창고에 숨겨둔 그 비싼 수입 약품들. 그거 사실 허가 안 난 밀수품이라면서요? 제 친구 중에 보건소 직원이 있는데 참 걱정되더라고요. 최 원장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방금까지 천국을 맛보게 해주던 여자의 품이 순식간에 자신을 삼키려는 늪으로 변했습니다. 자, 자네. 그걸 어떻게 해? 희수는 그의 하얀 가운을 바닥에 팽개치며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제 식당 식재료비가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원장님이 매달 처방전 써주시는 셈치고 보내주시면 저도 비밀은 잘 지킬게요. 최 원장은 알몸인 채로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는 이제 평생을 쌓아온 명예와 부를 이 작고 어두운 뒷방의 여주인에게 저당 잡힌 채 살아가는 꼭두각시가 된 것입니다. 마을의 실세들이라 자부하던 박 이장, 김순경, 최 원장. 이 세 사람은 이제 심야식당의 뒷방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희수는 이들에게 각기 다른 시간에 오라고 귀띔하며 마치 세상에서 당신이 가장 특별하다는 듯이 속삭였습니다. 원장님, 이 방은 원장님이 계실 때가 가장 빛이 나요. 순경님, 그 젊은 패기가 저를 숨쉬게 하네요. 이장님, 역시 마을의 큰 어른답게 묵직한 맛이 있으셔. 희수는 각기 다른 남자의 자존심과 욕망을 건드리며 그들을 거미줄에 묶인 나방처럼 올감했습니다. 남자들은 식당 밖에서는 서로를 존경하는 척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희수는 내 여자다라는 독점욕에 사로잡혀 눈동자가 번들거렸습니다. 어느 토요일 밤 희수는 대담한 계획을 세웁니다. 식당 홀에는 술에 취한 박 이장을 앉혀두고 주방 옆 작은 골방에는 순찰 중 몰래 빠져나온 김순경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은밀한 뒷방에는 최 원장을 대기시켰습니다. 희수는 먼저 뒷방의 최 원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최 원장은 결벽증마저 잊은 채 희수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희수 씨,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늦었어? 밖에서 누가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데. 희수는 그의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쉿, 원장님. 밖에는 그냥 잡상인이 온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엔 저만 보셔야죠. 희수는 최 원장의 와이셔츠 단추를 거칠게 뜯어내듯 풀었습니다. 밖에서 박 이장이 큰 소리로 주모, 안주 언제 나와? 하고 소리치는 소리가 벽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희수는 오히려 더 격정적으로 최 원장을 몰아붙였습니다. 최 원장은 밖에 소리가 들릴까봐 숨을 죽이면서도 금지된 구역에서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와 그 뒤에 숨은 짜릿한 쾌락에 몸을 떨었습니다. 희수는 최 원장과의 정사 도중 잠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홀에서 기다리던 박 이장의 손을 슬쩍 잡으며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장님, 잠시만요. 지금 안쪽에서 귀한 손님이랑 사업 얘기 중이라. 금방 갈게요. 대신 이거 한 잔 드시고 계셔요. 희수가 건넨 독한 술을 마신 박 이장은 몽롱한 기분에 젖어들었고 그 사이 희수는 주방 옆 골방의 김순경에게 향했습니다. 제복을 입은 채 초조하게 기다리던 김순경은 희수가 들어오자마자 그녀를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나 말고 딴 놈이 온 거 아닙니까? 아까 원장 차를 본 것 같은데. 질투에 눈이 먼 젊은 사내의 힘은 거칠었습니다. 희수는 그의 가슴팍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그의 고뇌를 자극했습니다. 순경님, 질투하는 모습도 참 멋지네. 하지만 걱정 말아요. 내 몸이 기억하는 건 순경님의 그 뜨거운 열기뿐이니까. 김순경은 죄책감과 질투 그리고 억눌린 욕망이 뒤섞인 채 희수의 목덜미를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옆방에서 최 원장이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는 희수의 육체라는 늪에 깊숙이 빠져들었습니다. 희수는 이 남자의 등 뒤에서 창밖을 보며 차갑게 식은 눈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이 무대 위에서 모두가 서로를 물어뜯게 되겠지. 한밤중에 세 남자는 각기 다른 문으로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희수는 그들이 나갈 때마다 각자의 주머니에 다른 남자의 소지품을 몰래 넣어두었습니다. 박 이장의 주머니엔 김순경의 휘장이, 김순경의 주머니엔 최 원장의 명품 커프스 버튼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남자들은 자신의 몸에서 발견된 타인의 흔적에 경악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희수를 향한 집착은 이제 광기로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희수는 텅 빈 식당 뒷방에 홀로 앉아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의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식당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파멸시켰던 이 마을의 실세들을 하나씩 무너뜨려가는 복수의 화신이었습니다. 마을의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박 이장, 김순경, 그리고 최 원장에게는 똑같은 내용의 은밀한 쪽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오늘 밤 11시 식당 뒷방에서 당신만을 위한 마지막 만찬을 준비했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오세요. 우리만의 비밀을 완성할 시간이니까요. 마이너스 희수. 세 남자는 각자 가슴 설레며 혹은 묘한 불안감을 안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박 이장은 비아그라를 챙겼고 최 원장은 향수를 뿌렸으며 김순경은 제복을 고쳐 입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희수의 유일한 주인공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식당 문은 잠겨 있었지만 뒷방으로 통하는 연문은 비스듬히 열려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박 이장이 방 안의 호화로운 술상을 보고 입을 벌릴 때쯤 최 원장이 들어왔고 뒤이어 김순경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이장님? 원장님이 여긴 어쩐 일로? 김순경, 자네가 왜 여기서 나와? 서로를 마주본 세 남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정적을 깨고 안쪽 커튼 뒤에서 희수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검은색 레이스가 달린 파격적인 슬립 차림의 그녀는 보는 이의 숨이 멎을 만큼 요염하면서도 서늘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모두 오셨네요. 우리 마을을 이끄시는 훌륭한 기둥분들. 희수는 세 남자 가운데에 앉아 보란 듯이 다리를 꼬았습니다. 그녀의 매끄러운 다리가 드러나자 세 남자는 분노하면서도 본능적으로 침을 삼켰습니다. 희수는 교묘하게 그들의 질투심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장님은 힘이 좋으시고 원장님은 기술이 섬세하시죠. 우리 김순경님은 그 젊은 패기가 일품이었는데 누가 제일 저를 만족시켰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모욕적인 언사에도 불구하고 이미 희수의 육체와 약점에 중독된 남자들은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희수는 그들 앞에서 보란 듯이 김순경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박 이장과 최 원장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안 돼. 그 입술은 내 거야. 박 이장이 달려들었고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희수는 이 난장판 속에서 남자들을 조롱하며 그들의 욕망을 극단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세 남자는 서로를 밀쳐내며 희수의 몸에 손을 대기 위해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정사가 펼쳐지는 뒷방은 더 이상 쾌락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치부를 목격하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남성들의 추악한 본능과 그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미소 짓는 희수의 복수심이 뒤엉킨 광기의 현장이었습니다. 최 원장은 수치심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희수의 발등에 입을 맞추었고 김순경은 자신의 정의감이 난도질당하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허리를 놓지 못했습니다. 희수는 그들의 뜨거운 숨결을 느끼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보아라, 너희가 짓밟았던 우리 가족의 영혼이 너희의 이 비참한 꼴을 보고 있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세 남자가 땀과 수치심에 젖어 헐떡이며 누워있을 때 희수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화장대 거울 뒤에서 조그만 카메라와 녹음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 방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여러분이 제 귀에 대고 속삭였던 그 더러운 비리들. 여기 다 들어있어요. 남자들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방금까지 쾌락을 나누던 여자의 손에 든 것이 자신들의 목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방 안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자, 이제 선택하세요. 내일 아침 이 영상이 마을 회관 전광판에 나오게 할지 아니면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서로를 파괴할지. 희수의 선언과 함께 마지막 만찬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본격적인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식당 뒷방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나체나 다름없는 몰골로 서로를 경멸하며 널브러져 있던 박 이장, 김순경, 최 원장 앞에 희수가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던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 부부와 어린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기억나요? 20년 전 이 마을 저수지 밑에서 시체도 못 찾고 사라졌던 상록 과수원 주인 내외. 박 이장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당시 마을 개발권 때문에 과수원 땅이 반드시 필요했던 박 이장, 의료과실을 덮기 위해 자금이 절실했던 최 원장의 부친 전 원장,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을 단순 실종으로 처리했던 당시 파출소장인 김 순경의 아버지가 공모해 벌인 끔찍한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그 어린 딸이 살아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 너희들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한 가족을 도살했던 그날 밤 나는 마루 밑에서 숨을 죽이고
너희들의 그 추악한 얼굴을 똑똑히 봤어. 희수는 이제 복수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가장 잔인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녀는 자신들의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그대로 물려받은 김순경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김순경, 내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죽이기 전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바로 지금. 내가 나한테 했던 짓이랑 똑같았어. 희수는 김순경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김순경은 거부할 수 없는 죄책감과 동시에 죽일 듯이 미우면서도 여전히 희수의 몸을 갈구하는 자신의 뒤틀린 본능에 절망했습니다. 희수는 그 절망을 비웃으며 김순경을 다시 유혹했습니다. 이번에는 쾌락이 아닌 고문과도 같은 정사였습니다. 박 이장과 최 원장이 보는 앞에서 희수는 김순경을 짐승처럼 다루었습니다. 김순경은 수치심에 눈을 감았지만 희수는 강제로 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똑똑히 봐. 이게 내 아버지가 저지른 죄값이야. 그리고 너는 그 죄의 씨앗으로 태어난 대가를 치르는 거고. 이 과정에서 묘사되는 김순경의 심리적 붕괴는 처절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가장 추악한 복수의 도구였음을 깨닫는 순간 그의 영혼은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희수에게 매달렸지만 희수의 눈빛은 그저 먹잇감을 바라보는 포식자의 그것처럼 서늘할 뿐이었습니다. 희수의 자극에 박 이장과 최 원장 사이의 마지막 신뢰도 무너졌습니다. 희수는 과거 사건의 녹취록과 장부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박 이장님, 당신이 그때 최 원장네 집안을 협박해서 땅값을 후려쳤던 기록도 여기 있네. 그리고 최 원장님, 당신 아버지가 수술실에서 사람 죽이고 박 이장님한테 뒷돈 찔러준 장부도 있고. 서로의 치부를 알게 된 두 남자는 짐승처럼 엉겨붙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방금까지 한 여자를 품기 위해 안달복달하던 자존심은 간대었고 오직 살기 위해 서로의 목을 조르는 추태만 남았습니다. 희수는 그 광경을 보며 천천히 독주를 들이켰습니다. 싸워요. 더 처절하게. 너희들이 죽어야 우리 부모님의 한이 풀릴 테니까. 희수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직감합니다. 남자들은 이미 인간의 존엄을 잃었고 서로를 향한 증오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식당 구석구석에 미리 뿌려둔 기름 냄새를 맡으며 조용히 라이터를 켰다 껐다 반복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 마을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야. 너희들의 명예도 돈도 그리고 그 더러운 육체도. 남자들은 공포에 질려 뒷방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희수의 그림자가 벽면을 가득 채우며 마치 복수의 여신처럼 거대하게 일렁였습니다. 20년간 가슴에 품어온 칼날이 드디어 그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식당 뒷방의 문은 밖에서 쇠사슬로 굳게 잠겼습니다. 희수는 남자들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척 향이 강한 술과 독한 약 기운이 섞인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20년 전의 범죄가 탄로날 위기에 처하자 박 이장과 최 원장 그리고 김순경은 공포에 질려 이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나갈 순 없어. 나가면 우린 끝이야. 최 원장이 안경이 깨진 채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 이장은 구석에서 숨을 헐떡이며 희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희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공포를 쾌락으로 치환시키려 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약 기운이 섞이자 남자들의 뇌는 비정상적인 회로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마지막 생존 본능은 기괴하게도 성적인 충동으로 발현되었습니다. 희수는 이제 스스로를 제물로 던지듯 세 남자를 한꺼번에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랑도 욕정도 아닌 상대를 완전히 파괴하기 위한 독이었습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세상이 너희를 손가락질할 텐데 오늘 밤 마지막으로 인생의 단맛은 보고 가야지. 희수는 거칠게 김순경의 입술을 훔치며 박 이장의 손을 자신의 허리로 이끌었습니다. 최 원장은 그 광경을 보며 구역질을 하면서도 희수의 매끄러운 살결이 주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달려들었습니다. 방 안은 땀 냄새와 비릿한 욕망의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김순경은 자신의 아버지가 죽인 여자의 딸과 몸을 섞고 있다는 지독한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희수의 허리를 부서뜨릴 듯이 안았습니다. 박 이장은 늙은 몸을 이끌고 짐승처럼 헐떡이며 자신의 권력이 무너지는 고통을 희수의 육체를 탐하는 것으로 보상받으려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묘사되는 세 남자의 심리는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추태를 목격하면서도 멈출 수 없는 굴레. 희수는 그들의 등 뒤에서 허공을 바라보며 무미건조한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20년 전 불타던 과수원의 불길만이 어른거렸습니다. 남자들은 자신들이 희수를 정복하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사실 그들은 희수가 쳐놓은 거미줄에서 스스로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벌레들에 불과했습니다. 정사가 절정에 달할 무렵 희수는 감추어 두었던 비수를 꺼냈습니다. 육체적인 결합이 주는 황홀경 속에 빠져 무방비해진 남자들 사이로 희수의 서늘한 목소리가 파고들었습니다. 방금 너희들이 마신 술에 뭐가 들었는지 알아? 서서히 몸이 마비되면서 정신은 또렷해지는 약이야. 이제부터 너희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죽이는지 생생하게 지켜보게 될 거야. 순간 박 이장의 팔이 굳어갔고 최 원장은 혀가 꼬여 비명을 지르지 못했습니다. 김순경만이 겨우 몸을 가누며 희수를 바라봤습니다. 희수는 김순경의 뺨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순경님, 저 사람들 죽여줘요. 그럼 당신만은 살려줄게. 당신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께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봐. 희수의 이간질에 김순경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술병을 깨뜨려 박 이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좁은 뒷방은 순식간에 피와 비명이 낭자한 도살장으로 변했습니다. 동맹이었던 남자들은 이제 살기 위해 서로의 목을 물어뜯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희수는 피 튀기는 현장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옷매무새를 다듬는 그녀의 손길은 평온하기까지 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남자들의 신음과 살점이 찢기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희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가스 밸브를 모두 열었습니다. 알싸한 가스 냄새가 식당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무대의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20년의 세월을 버티게 했던 복수의 갈증이 비로소 해소되려는 찰나였습니다. 식당 안은 이미 가스 냄새로 가득 찼고 뒷방의 남자들은 서로를 난도질한 채 피투성이가 되어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희수는 마지막으로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불이 켜진 양초 하나가 들려 있었죠. 죽음을 앞둔 공포 때문일까요? 아니면 마비약 기운 때문일까요? 남자들은 피를 흘리면서도 희수의 아름다운 자태를 보며 기괴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희수야, 제발, 나 좀 살려줘. 박 이장이 기어와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희수는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더니 마지막으로 그들 모두를 끌어안는 파격적인 행위를 선택합니다. 그것은 쾌락을 위한 성행위가 아니라 지옥으로 함께 가기 위한 사령의 의식이었습니다. 희수는 피 흘리는 김순경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며 그의 마지막 생명력을 빨아들이듯 격정적으로 몸을 섞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 김순경은 극도의 공포 속에서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쾌락과 고통을 동시에 맛보았습니다. 희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소름 돋는 전율이 일었고 그는 이것이 자신의 장례식임을 직감하면서도 그녀의 몸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최 원장과 박 이장은 그 광경을 보며 질투와 절망 속에서 울부짖다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같이 가요. 희수는 남자의 몸 위에서 일어나 천천히 양초를 바닥의 기름 위로 던졌습니다. 화르르.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낡은 벽지와 커튼을 타고 번지는 불꽃은 마치 굶주린 붉은 뱀처럼 식당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가스 폭발음과 함께 식당의 유리창이 깨져나갔고 마을의 어둠은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뒷방에 갇힌 남자들은 뜨거운 열기 속에서 마지막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들이 평생 쌓아온 명예, 돈,
그리고 추악한 욕망이 불길 속에서 재가 되어 흩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희수는 불타는 식당 한가운데 서서 부모님의 환영을 보았습니다. 20년 전 그 차가운 저수지 속에서 떨고 있었을 부모님이 비로소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불길을 보고 달려왔을 때 식당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해 불을 껐지만 남은 것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세 구의 시신뿐이었습니다. 마을의 지도자였던 이장, 순경, 원장이 한나란 씨의 이름 모를 식당 뒷방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자 마을은 거대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식당 주인 희수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불길 속에서 타 죽었을 거라 짐작했지만 마을 어귀를 지나는 새벽버스 기사는 보았다고 합니다. 하얀 소복 같은 옷을 입고 피보다 붉은 가방 하나를 든 여자가 안개 자욱한 고갯길을 넘어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을요. 며칠 뒤 마을 회관 마당에는 의문의 소포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20년 전 사라진 과수원 부부의 살해, 공모 내용이 담긴 녹음 테이프와 세 남자가 식당 뒷방에서 벌였던 추악한 영상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마을은 뒤집혔습니다. 존경받던 어른들의 실체가 드러나자 유가족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그들의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희수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마을의 위선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그들의 이름을 역사 속에 박제해버린 것입니다. 1년 뒤 폐허가 된 식당 터에는 이름 모를 빨간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희수의 눈물이라 불렀습니다. 가끔 비가 내리는 밤이면 그 폐허 속에서 여자의 가느다란 노랫소리와 기묘한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괴담이 전해집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욕망이 살아 숨쉬는 한 또 다른 심야 식당은 어디선가 다시 문을 열지 모릅니다. 붉은 치마를 입은 여인이 당신을 뒷방으로 초대하며 묻겠지요. 특별한 메뉴가 있는데 한번 맛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심야 식당 주인 희수입니다. 저의 외로운 복수 여정에 함께해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옥은 따끔한 질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제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음 복수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까지 정중히 부탁드려요. 복수는 제가 할 테니 여러분은 그저 편안하게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환절기 날씨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는 늘 사랑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더 화끈하고 파격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